우리 이어서 이제 금융론의 5장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인데, 리츠. 우리 이미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단어를 한번 소개했잖아요. 무슨 금융? 지분금융. 우리가 지분금융의 리조신 공사 펀드, 이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죠. 자, 말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얘가 지분금융이니까 주식회사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라는 말도 써요. 주식회사인데 이걸 리츠라고 하고, 이때 S는 소문자로 써야 돼요. 리츠에서 S를.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개념을 한번 보죠.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얘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우리가 좀 암기할 부분이 있는데, 이 법령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자, 일단 보죠. 자, 이만큼이 이제 리츠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인데, 리츠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자,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3개를 먼저 외워놔야 돼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자, 얘들 리츠는 주식을 회사니까, 자,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받은 거죠. 투자금을. 이 돈을 모아서 이걸 부동산의 투자 개발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을 이 투자자, 즉 주식 투자자죠. 소액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부동산 투자해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오면 이걸 다시 돌려주겠지. 배당금으로, 배당 수익으로 돌려주는 건데, 이때 이제 이 3개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인데, 일단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기업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이 자기관리는 말 그대로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형이에요. 실체가 있더라. 자, 실체가 있으니까 실제로 회사가 있고서 직원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투자한 부동산을. 자, 그러면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죠. 그래서 직원이 있어요. 직원을 두고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을 투자할 거니까 본점은 당연히 있을 건데 각 지방의 부동산들이 투자한 부동산이 있겠죠. 이걸 직접 빠르게 잘 운영 관리하려면 지점도 둘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지점도 둘 수 있어요. 지점도 있더라. 근데 여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얘는 실체형이 아니에요. 명목상 회사예요. 소리만 갖춘 명목상 회사다. 그래서 얘는 명목상 회사다. 자, 그러면 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직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직원을 둘 수가 없다. 본점은 둘 수 있는데 지점은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점도 둘 수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에게 맡기냐? 이게 자산관리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 자, 부동산을 투자 운영 관리를 맡아서 하는 데가 자산관리회사의 위탁에서 얘가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자에게 이렇게 배당해 주는 거죠. 배당 수익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직원이 있는 실체형 회사라면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행동 방침들을 정한 것을 내부 통제 기준이라 그래요. 그럼 내부 통제 기준은 직원이 지켜야 되는 준수 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관리 리츠는 내부 통제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건데, 얘는 직원이 없죠. 그럼 내부 통제 기준을 둘 필요가 없겠네. 내부 통제 기준을 둘 필요가 없더라. 얘는 어떨까요? 자산관리회사는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위탁을 받아서 얘들이 직원을 두고서 직접 투자한 부동산을 대신 운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얘도 당연히 실체형이니까 직원이 있을 거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일단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3가지가 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한 부동산에 돈을 받아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투자한 돈을 받아서 이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수익이 나오면 다시 배당 수익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 주식으로 자금을 모았으니까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얘 보니까, 자, 4번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은 우선이죠. 먼저 따라야 돼. 내가 범위가 적어. 그러니까 이거
이 법에서 정한 걸 벗어나는 경우라면 무슨 법을 따른다? 상법을 따라요. 상법을. 상법 처음 나오는 거고,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특별법을 이걸 외워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외워야 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이 뭐냐? 자, 우리가 외웠던 건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 소액 투자도 가능하죠. 이제 부동산 하나를 사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가지만 이걸 주식을 투자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니까 내 부동산을 주식 하나 사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자, 간접 투자예요. 이 투자자가, 자, 이 투자자예요. 이게 소액 투자된다. 얘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리츠를 거쳐서 주식으로 투자한 거죠. 간접적으로 투자했어요. 그래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다. 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을 지역마다 각각 여러 개로 투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얘예요. 주식으로 투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리츠라는 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투자를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현금화가 어렵다. 현금화가 어렵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식은 현금화가 어떨까요? 용이하겠지. 매일매일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인 유동화가 어려우니까 현금 전환 가능성이 어렵다 보니까 주식으로 바꿔서 투자하면 현금 전환이 원활해질 수 있겠죠.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현금화가 어렵다. 환금성이 낮은데 이걸 뭘로 바꿔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킨 장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츠에만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도 많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건 이제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얘의 단점은 현금화가 어려운 건데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현금화도 이제 용이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얘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정리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자, 좀 이해를 시켜주면서 외울 건데, 일단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 자,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는 거, 운용 관리한다는 거예요. 운용 관리한다. 위탁 관리는 맡겨서 하더라 라는 거고, 기업 구조조정은 한번 생각해보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대. 그럼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건 뭐예요? 먼저 첫 번째 인력 감축인데 왜 하는 거야? 현금이 없어서요. 현금이. 돈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리츠가 있다는 건 뭐냐면 회사가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구조조정하려고 그래. 근데 얘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대규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데 이 부동산을 빠르게 현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처지에 처한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동산들만 바로 사들여서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기업 구조정 리츠는 기업이 구조정하려고 해서 현금이 없는데 얘들이 대규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업 구조정 리츠가 이 대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이면 현금이 기업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업이 구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회사가 망하지 않게 도움을 주겠죠. 이걸 얘가 위기에 처해서 빠르게 실속만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에 제값을 주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 나라에서 기업 구조정 리츠라는 건 기업이 구조정할 때 현금이 없을 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빠르게 현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권장할까 권장하지 않을까? 권장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리츠는 기업 구조정 리츠예요. 나라에서 권장이에요. 자, 권장한다는 건 뭔가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혜택을 줄 테니 야, 리츠를 만들 때 기업도 살리는 리츠를 만들어라. 얘들이 돈이 없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 좀 싸게는 사겠지. 어쨌거나 그런 부동산만을 투자하는 이 리츠를 기업 구조정 리츠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실체예요. 실체 회사고 이 두 개는 명목상 회사예요. 우리가 명목상 회사 나오면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게 나오겠지. 자, 얘 실체형이니까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점도 둘 수가 있어요. 본점은 당연히 둘 수 있는데 이제 지점을 둘 수 있느냐, 실체 운영 회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직원도 없고 지점도 둘 수 없다.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자, 얘는 직접 운영할 거예요.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운영을 할 거고 얘는 직원이 없죠. 운영을 직접 못하지. 어디에 맡겨?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맡겨서 운용관리하더라 라는 거예요. 투자한 부동산을 운용하는 건 자산관리에서 맡기는 거예요. 얘는 실체가 있으니까 법인세를 내야지. 얘는 명목상에서니까 조건만 갖추면 면제받을 수 있다. 명목상 나오면 항상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부동산인데 얘는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나라에서 권장하고. 그러니까 아무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돼.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당연히 실체형이냐 아니면 명목상 회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원 지점 둘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직접 하냐 맡기냐, 이때 법인세를 내냐 면제받을 수 있냐, 이건 실체형이냐 명목상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숫자.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는데 외워야 돼. 자, 애들이 이제 설립하려고 할 때 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현금은. 그래서 얼마 있어야 설립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자기 관리는 실체형이니까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5억 원 이상, 얘는 3억 원 이상, 3억 원, 3억 원 이상, 533이에요. 533. 자, 설립을 하고서 이제 조건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전에 자본금을 갖춰야 영업인가를 내줘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때 그러면 최저자본금,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최저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설립이에요. 설립. 이 말은 뺄 수가 없어. 근데 최저자본금은 얘를 빼고 자본금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인가를 내줘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얼마 갖춰야 되냐? 70억, 얘가 50억을 갖춰야 돼요. 50억 이상을. 그래서 533, 755. 이게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대. 시험에 3월 모의고사 때까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숫자다. 533, 755. 533, 755 외워야 돼요. 533, 755, 533. 53 언제 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영국 행장, 영구 임대주택 몇 년? 50년. 국민 몇 년? 30년. 계속 나올 거예요. 53 계속 나와. 50년, 30년, 533, 755 이렇게. 자, 이익 배당인데 이제 운영을 잘해가지고 수익이 나오면 주식 투자자로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돌려줘야지. 자, 이때 얘는 다 90% 이상 일반적으로 돌려주는 거야. 주주에게 다 돌려줘라. 그런데 얘가 작년에 얘가 개정돼가지고 50% 이상이에요. 얘는 왜 조금만 돌려도 되지? 수익이 100억이 생기면 90억 이상은 주주에게 돌려줘. 얘는 50억까지만 돌려주면 돼. 50억 이상만. 이유는 뭐냐면 얘는 실체형이죠. 나중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번 돈 다 돌려주면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위기에 올 수 있으니까 50% 이상만 돌려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자, 얘는 주식회사니까 주식 제한이 중요해요.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해서 제한을 당연히 두겠지.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지 맘대로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 즉 최대 주주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관계인을 포함해서야. 주주 1인이 1인 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누구나 다. 주식 공모는 공개 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좋은 주식을 니들 아는 사람들끼리 몇몇만 가지고 있지 말고 상장해서 공개해서 모집해라. 공개 모집을 얘기하는 거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게 정보 공유하고 일반 사람에게도 팔아라 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이거 얼마까지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2년 이내에 인간하는 영업,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전에 자, 2년 이내에 30% 이상을 팔아라. 여기도 53이네. 53. 1인 소유 한도는 50% 초과할 수 없고 반절 초과할 수 없고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개 모집을 2년 이내에 30%. 썩 좋은 얘기는 아니어서 그냥 삼삼하다는 얘기 있죠. 삼삼하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니야. 우리말이야. 뭔가 끌리고 뭐 잘 생겼다 이런 느낌이야. 어찌됐거나.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2년 2, 3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외워야 돼서 그래요. 여기까지 2년 이내에 30% 이렇게 2년 2, 3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거나 53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533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755. 1인 소유한도는 50% 초과할 수 없고 여기는 30%를 일반 공개 모집으로 발행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30%야. 그래서 2년이 3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기업 구조적 리츠는 얘는 나라가 권장하잖아요. 기업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혜택을 줬는데 주식회사이지만 주식에 제한을 두지가 않았어요. 이게 획기적인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소유한도 한 사람이 다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 그리고 상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하지 않고 몇몇 아는 사람들끼리만 다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식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라면 얘예요. 얘. 여기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라고 나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면 1인 소유 한도가 50% 초과할 수 없다.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란 말이 나오면 맞아. 여기에 자기관리는 위탁관리는 이라도 맞아. 근데 유일하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라고 단독으로 나올 때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얘는 주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와도 맞는 거야. 다 해야 되는데 얘만 예외적으로 면제시켜 줄게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예외 조항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자산 구성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대부분 부동산이어야지. 그래서 자, 부동산은 70%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근데 부동산 등이 있어요. 등. 여기에 이것들은 등을 얘기하는 거야. 등.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현금까지 한다는 몇 프로 이상? 80%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80%의 70% 이상은 당연히 부동산이어야 되고 1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현금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감정평가사 시험 부동산학에서 얘가 나왔어요. 자, 부동산 나오면 70%, 부동산 등이라고 나오면 80%예요. 잘 봐야 돼. 자산 구성을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상이고 부동산 등이거나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나오면 80%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현물 출자는 출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출자라 그래요. 이때 현물이라는 건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된 소유권 등을 얘기하는 건데 현물 출자는 설립 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마련해야겠죠. 그럼 주식 발행할 때 야, 주식을 내가 5억치 발행할 테니 부동산 5억짜리로 사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너무 불안정하다. 현금을 갖추고서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금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주식 발행해서 부동산 등으로 물건으로 받으면 얘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현금 출자만 가능한 거예요.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는 안 돼. 근데 얘가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식 이후에 발행할 때는 부동산으로 받아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아예 막아놓은 건 아니야. 설립할 때는 현금이 충분히 있어야 안전할 거니까 여기에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를 하고 나중에 자본금을 갖추면 인가를 받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 얘가 최저 자본금을 갖추면 현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현물 출자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본금, 최저 자본금 얼마? 70억, 50억, 50억. 우리가 설립 자본금이라고 나올 때는 533.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자본금, 최저 자본금은 70억, 50억, 50억이에요. 그러니까 70억, 50억, 50억을 갖추면 현금 충분히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현물 출자해도 괜찮아. 주식 발행할 때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받아도 괜찮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설립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 시에는 불가능이 중요한 거고 인가 또는 등록의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면 최저자본금 얼마? 70억, 50억, 50억을 갖추면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운영하다가 돈 필요하면 빌릴 수도 있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 자본의 2배 이상이고 얘가 주식회사니까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의해서 주주총회 통과되면 10배 이상도 돈 빌릴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인법에서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여기는 표. 이거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이것도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그리고 뭐 자주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니까 실체, 직원 있겠지, 지점 있겠지. 그 다음에 직원 있으니까 운영 직접 하고, 실체니까 법인세 내겠지. 근데 이 두 개는 명목상 회사니까, 명목상 회사면 당연히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더라. 직원이나 주점 둘 수가 없고. 자, 그러면 누구에게 맡겼냐? 자산관리회사. 얘 잘 봐야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돼요. 맡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실체가 있어요? 예. 실체가 있지, 실체가. 그러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겠지. 실체가 있는 자본금은 얼마냐면, 설립자본금 말고 그냥 자본금 얘기하면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자본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70억이에요. 얘도 70억 이상 있어야 국장이 인가를 내줘요. 자, 그리고 얘는 기업 구조적 리츠는 얘는 혜택을 받는 만큼 아무 부동산에나 투자할 수 없고 기업이 구조정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숫자, 설립자본금 533, 최저자본금 755, 이렇게 533, 755. 자, 얘가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면 주주에게 돌려줘야지. 대부분 다 돌려줘야 돼. 90% 이상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하나가, 자, 자기관리는 얘가 실체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돈 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돌려주면 안 되고, 그럼 위험할 수 있으니까 50% 이상만 돌려주면 된다. 자,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어요. 한 사람은 50%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좋은 주식을 일반 사람에도 팔아라. 2년 이내에 30% 이상을 팔아라 라는 거예요. 다 따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누구만, 기업 구조적 리츠만 얘가 나라에서 권장하니까 혜택으로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자산을 구성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대부분 부동산이어야 돼요. 부동산만 나오면 몇 프로? 70% 이상. 근데 부동산 등이 나오면 80% 이상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자, 출자할 때 처음에 설립할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출자할 때는 현금 출자해야지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자본금이 충분히 갖춘 다음에 현금이 많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주식 발행할 때 부동산으로 받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자본금을 갖추면 그 이후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그럼 현물 출자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설립할 때는 안 돼. 최저자본금 이후에는 돼.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그 내용들이고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 271? 네. 갑자기 271? 네, 감사해요. 자, 오른쪽에 한번 질문 나왔던 거 한번 보죠. 그냥 법령을 외웠냐 안 외웠냐 보니까 자기관리는 이라고 나왔고, 자기관리는, 자, 자산을 투자 운영할 때 전문성 높이게 주주 보호에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 누구?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보니까,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별계획에 따라서, 자, 이익배당이라고 나왔어요. 이익배당. 얘는 90% 이상이 아니라 50%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을, 뭐 여기에 미만은 중요한 건 아니고 5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얘가 시험 문제 한번 최근에 나왔고, 3번에 보니까, 자, 위탁관리라고 나왔네요. 주주 1인 나왔어. 1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절을 초과할 수 없죠.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다. 20%가 아니라 50%를 초과할 수 없다.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를 포함해서 주주 1인은 50%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현물 출자로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해야지 현물 출자는 안 되고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만 현물 출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쭉 뭐 읽어보시면 돼요.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5번 보죠. 5번. 동그라미 5번.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5번에 보면,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체형이죠. 실체형이니까 직원이 있겠지. 그래서 투자를 하는 전문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둬야 되는데 아무나 전문 인력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기업 구조가 있는데 얘는 실체가 있으니까 얘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가 어려워, 등록이 어려워? 인가가 어려운 거예요. 조건을 갖춰서 국장 인가를 내줘야 되고, 등록하는 건 조건만 갖춰서 그냥 하겠어 라고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자기관리는 인가를 받아야 되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적 리츠는 얘는 등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법령을 보면 이따가 많이 나올 건데 여기에 인가 및 등록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인가 및 등록이라는 말 나오죠. 인가는 누굴 얘기하냐면 자기관리를 얘기하고, 나머지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적 리츠는 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 여기에 설립 보고 등이라고 나왔어요. 자, 얘 하나 기억하면 돼. 얘 국장이 인가해준다. 인가권자가 누구? 국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관리만 인가를 받는데 마지막에 여기에 인가 신청하고 여기에 이제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건 자기관리예요. 그럼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는 인가하지 않고 뭐 등록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뭐 설립 등기일 1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한 3개월 후, 6개월 이내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나는 그냥 100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만 공부하는 거고, 이건 뭐 의미 없고, 어쨌든 이런 절차는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설립 보고하고 현황 보고하고 여기에 인가 신청하는 건, 인가 신청해야 되는 건 누구만? 자기관리만.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기관리만 국장에게 뭐 한다? 인가 절차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에게라고 할 때 국장이에요, 국장. 근데 이따가 배우겠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기관은 어디냐면 금융위원회예요. 아까 우리가 LTV, DTI 기준 잡는 것도 어디?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기관도 금융위원회예요. 얘가 인가 신청을 금융위원회 하는 게 아니라 인가권자는 국장이다. 국장 인가 내준다라는 거예요. 인가 절차가 이런 게 있더라. 누구만? 자기관리만 인가 절차가 있더라. 이것만 하나 기억하면 되고. 자, 넘겨서 자, 10번 보죠. 10번. 나머지는 다 설명했던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자기관리는 얘가 실체형이 있어서 직접 운영관리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 아무나 전문 인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나왔다가 35회 처음 나왔어요. 그럼 36회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외워놔야 돼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조건이 있는데, 자격 조건이. 자, 첫 번째 보니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땄대. 중요하잖아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나 얘와 얘를 차별을 두지 않았어. 얘 이거나 얘 동급 취급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걸로써 자격증 따서 이제 지식을 갖췄으니까 해당 분야에,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어디에? 자기관리만 얘기하는 거야. 얘가 실체니까 직원 들 수 있는 건 자기관리밖에 없죠. 그럼 나라에서 볼 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3년 정도 들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라에서 공인중개사 따는데 3년 정도 투자하면 돼. 감정평가사도 3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꼭 따야 되는 건 아니야. 너무 여유 있게 좀 생각해. 네. 3년 정도 공부했어.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석사까지 공부했대요. 그러면 학부도 하고 석사도 했다는 거냐? 공부 많이 했잖아요. 5년 정도 공부한 걸로 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정도 공부한 걸로 쳐줄 테니까 해당 분야는 몇 년? 3년 이상 하면 된다. 결국 또 해도 3, 5, 5, 3 이렇게 나오네. 5, 3이 계속 나와요. 뒤에도 계속 나와요. 5, 3이. 자, 디귿에 보니까 얘는 마지막은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야. 관계회사.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부동산 개발 관리 등에 해당되는 해당 업무에 몇 년?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러니까 5년, 3년이네요. 그럼 머릿속에 553과 연결 지어야 돼. 553과. 부동산 석사까지 공부하면 공부 많이 한 거잖아. 5년이니까 해당 분야에 3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나오면 얘는 3년 공부했으니까 해당 분야에 5년. 그리고 5년, 3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공인 회계사 나오면 안 돼. 이거 한번 속여놨어요. 공인 중개사야. 감정평가사, 공인 중개사. 우리 공인 회계사 나오면 안 된다. 자, 외워놔야 돼요. 역시 이것도 553, 553 이렇게 나왔네. 영국도 50년, 30년. 설립자본금 533. 이 주주 1인 소유 한도가 50%. 일반 공무가 30% 이상 553. 그 다음에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도 35, 53, 5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암기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죠. 자, 금융위원회 감독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사실 주식회사니까 주식 발행해서 주주들이 투자했을 건데 망하면 주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 운영을 잘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어디서 한다? 금융위원회.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여기 감독 관련한 업무에 자료지간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다? 금융위원회 외워놔야죠. 자, 관리 감독 기관은 금융위원회고 아까 자기관리가 인가 신청하는 건 누구에게? 국장에게. 인가 신청하는 건 국장에게. 관리 감독 기관은 금융위원회. 이거 두 개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 자,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부 통제 기준은 보니까 뒤에 자,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직원이 지켜야 될 이 내용을 이걸 내부 통제 기준이라 그래요. 그럼 직원이 있어야지. 그럼 직원이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디? 자기관리. 하나가 더 있죠. 자산관리회사도 직원이 있어야지.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에 위탁을 받아서 얘가 실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관리해야 되는 자산관리회사도 얘도 직원이 있겠네. 이 두 개가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고 여기까지예요. 뭐 간단하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보고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거 연관 지어서. 자, 숫자가 나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533이 가장 중요하다. 533, 755 이렇게 문제 봅시다. 자, 1번에 보니까 옳은 거라고 나왔네요. 자, 위탁관리는 이라고 나왔고 위탁관리는 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지점 설치할 수 있는 건 자기 관리만. 자, 그리고 직원을 고용한 상근임을 고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틀렸고. 자, 두 번째. 자, 기업 구조조정은 이라고 나왔어요. 기업 구조조정은 자, 실체 회사라고 나왔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실체 회사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 관리밖에. 자기 관리라고 나와야 돼요. 실체 회사로서 전문 인력을 두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자기관리밖에 없다. 3번에 보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전문 인력을 포함한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어요? 두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거예요? 맞지? 3번은 맞네. 자, 4번에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은 설립자본금 나왔네. 설립자본금 533이죠.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원 이상 나와야죠. 네, 틀렸고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원 이상.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리네. 설립자본금 나오면 533 이렇게. 최저자본금은 755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주주 1인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의 소유 한도는 반절을 넘을 수가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2, 3도 나오죠. 일반 사람에게 공개 모집으로 청약해서 팔아야 되는 건 2년 이내에 30% 이상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2년이 3 이렇게. 자, 두 번째 보죠. 틀린 거. 자, 자기관리의 설립자본금 설립이라고 나왔어요. 설립 533이니까 5억 원 이상 맞고
자, 위탁관리의 또는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 맞고, 자,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건 자기관리의 전문인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하셨다면서 3년 이상 투자했을 거야. 해당 분야에 5년 종사한 사람은 어디에? 자기관리에. 다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도 중요하고 5년도 기억해야 되고 자기관리만 될 수 있는 거야. 자기관리에 뭐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에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여기에 공인회계사 나오면 안 되고 3년 나오면 안 되고 여기 위탁관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죠. 위탁관리는 명목상에서 하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둘 수 없다. 맞고. 자, 현물출자에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 시에는 현물출자가 안 되고 최저자본금 70억, 50억, 50억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결론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법령만 외우면 뭐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겠네 라는 거고. 자, 됐어요. 자, 우리 쭉 넘어가서 감정평가로 넘어가 봅시다. 감정평가. 페이지 한번 찾아주세요. 감정평가. 329페이지. 네, 329. 감정평가. 네. 개발관리론 건너뛰고 7단원 건너뛰고. 네. 7단원은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쉬운 단원인데 얘는 문제가 항상 4문제 딱 나와 정해져 있어요. 4문제이거나 3문제. 근데 나올 게 항상 나오고 너무 쉬워서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3, 4월 달에 한번 딱 배워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29에 자, 보죠. 부동산 가치와 가격. 자, 일단 우리 쉬기 전에 잠깐 하나 배울 건데, 자,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한번 보죠. 원래 우리가 전에 배울 때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치였어. 똑같이 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차이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치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의 정의는 쓸모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가치의 정의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냐를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 가치는 뭐냐면 장래 편익을, 이건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좀 포괄적으로 넓게 편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래 수익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당겨온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 장래 편익,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야 돼요. 우리가 얘가 경제적 가치가 있냐라는 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이 벌 수 있는 수익을 현재로 당겨와서 현재 가치로 얼마다라고 인정하는 걸 이걸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자, 그러면 얘는 현재 가치니까 이건 현재 값이 되겠네요. 이때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고, 자, 얘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가격 한번 봅시다.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시장에서. 뭐에 의해서? 수요, 공급,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죠. 거래된,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실제 거래된 또는 지불된 금액을 이걸 가격이라 그래요. 가격은 무조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얘는 가격이 등장하려면 거래라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불된, 거래된 금액이니까 이건 무슨 값이다? 과거 값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 엄밀히 얘기하면 가치는 현재 값이고 가격은 과거 값이에요. 물론 큰 차이는 없어. 같이 봐도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 얘는 현재값, 얘는 과거값을 얘기하고, 얘는 시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실제 일어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얘는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거래는 9억 8,975만 원에 거래됐어 이렇게 정확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올 수 있고, 얘는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의 가치가 존재할 수 있고, 얘는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해요. 이건 무슨 소리야? 어떤 시점에 거래된 가격은 딱 그 전에 거래했던 가격 하나밖에 없어. 물론 이후에 또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시점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치는 달라. 가치는 이제 보면 넘겨서
한번 보죠. 331페이지인데 보면 가치를 보니까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즉 기준에 따라서 가치는 다양하게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 생각해 보죠. 가치와 가격이 있대요.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건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가치를 평가하는 걸까? 가치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미래 벌 수익을 이걸 판단해서 현재값으로 당겨온 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고, 이 가격은 거래된 실제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결과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평가는 가격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래요. 근데 가치를 보니까 가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야. 그럼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때 가치가 여러 개 있을 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 기준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다. 일단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고. 그럼 시장 가치가 뭔데?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거 시장에서 10억 정도로 거래될 것 같아. 그럼 이건 시장 가치가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이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시장 가치가 1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10억. 자, 그런데 보니까 사용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사용가치. 그럼 얘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여기에 별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를 이걸 사용가치래요. 근데 사람마다 사용되는 용도가 같아 다를 수 있지. 용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얘는 주관적인 가치예요. 가장 주관적인 가치가 이게 사용가치예요.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을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했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거 하나 딱 샀어. 어떤 사람이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인생 전부야.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해. 그래서 얘는 100억을 줘도 난 안 팔겠다라고 이 부동산에 100억의 사용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가치는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 볼펜이 하나 있다고 보죠. 시장에 살면 5,000원이야. 근데 내가 누구한테 줬어, 선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느껴지기에는 5,000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교재가 지금 팔면 얼마였냐면 25,000원이네. 그렇지. 자, 시장에서 이걸 사면 25,000원이죠. 근데 내가 이걸 시험 보기 직전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막 정리했어. 그러면 이걸 정리된 걸 시장에 내가 팔면 1,000원도 안 사갈 거야. 그러나 나는 시험 볼 때까지 이건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부여되는 가치가 있겠죠. 이런 게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야. 그럼 시험 끝나면 이제 불태워버려야지. 기분 나쁘니까. 땔감으로 팔면 50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가치를 사용가치라 그래요. 이건 주관적인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투자 가치가 있어. 투자 가치는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이 주변에 이제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이걸 볼 때 갑이 볼 때와 을이 볼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다르겠죠. 얘가 보기에는 이건 현재 한 8억의 가치밖에 없겠는데 투자할 가치가. 근데 얘가 볼 때는 20억의 투자 가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 가치는 얼마야? 10억이죠.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은 10억으로 거래될 수 있는데 얘가 보기에는 현재 8억의 투자 가치밖에 없어 보여. 얘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근데 얘가 보기에 20억의 투자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 현재 10억에 거래될 수가 있대. 그럼 투자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거. 자, 투자할 만한 가치를 투자 가치라 그래요. 투자자마다 다를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자, 투자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라고 나왔어요. 좀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천천히 공부해가면서 알아갈 거고, 감정평가는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빠뜨리는 건 3, 4월 달에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주관적 가치인데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할 때 투자할 만해야 투자하겠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커야 돼. 얘가 클 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 배웠어요. 투자 판단할 때 수익률로 투자 판단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누가 커야?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수년가는 얼마보다?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투자한다.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우리 회수기간에서는 목표 회수기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투자하는 회수기간이 목표보다 어때야? 짧아야 투자한다. 이렇게 된 거고, 마지막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 누가 커야?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한다. 이렇게 다 배운 거예요. 자,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가 보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돌아오죠. 자, 가치는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 시장 가치 또는 사용 가치 또는 투자 가치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가격은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치와 가격 중에 누가 기초이자 근본일까요? 가치가 얘가 기초이고 얘가 근본이에요. 자,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라면 이후에 거래가 될 때도 가격도 어떻게 높게 거래가 되겠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결정한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가치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3번 해보죠.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대요. 단기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그동안 수십 번 배웠어요.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시장에서 부여되는 가치는 10억이지만 급하게 거래를 하려고 할 때, 현금을 바꾸려고 할 때 손해보면서 9억이 거래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현금화할 때는 가격과 가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오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데, 그럼 장기적으로는 긴 시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라면 시장 가치가 10억이면 거래하는 가격도 10억의 거래가 되겠지.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 당연하지 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여기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가치라는 것과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은 짧은 시간에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럼 막 등장했던 것이 이게 어떤 가격인지는 잘 몰라. 그럼 가격과 가치가 무조건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가치를 평가하는 게 필요한 거야. 가격만 보고 바로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출제자가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이라고 나왔어. 이 말 나오면 뭐가 발생할 때? 인플레예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우리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화폐가 나왔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화폐 가치 떨어지면 물가는 뭐예요? 물가 상승하지. 물건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속임수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건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를 얘기하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화폐 가치 얘기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딱 떠올려야 돼요. 이런 지문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가치를 한번 보죠. 시장 가치. 이 시장 가치가 중요한데, 자,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래요. 원칙.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가치가 여러 개인데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치. 그럼 이제 법령에서, 자, 감정평가도 감정평가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규칙이라는 법령을 통해서 이거에 따라야 되는데, 자, 이때 시장 가치를 정해놨는데, 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자, 시장 가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라고 나왔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게 첫 번째예요. 통상적인 시장.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자, 보니까 두 번째, 충분한 기간이라고 나왔어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그 물건에 정통한이라고 나왔어요. 정통한 당사자. 이게 세 번째. 정통한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자발적 거래가 있을 때, 자, 성립될 가능성,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 충분한 기간 공개되고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 한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장은 한정된 시장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뭐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통상적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다음에 전문가만 거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알고 있는, 물론 초등학생처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거래한 건 이런 건 제외하고 잘 알고 있는, 누가 몽둥이 들고 때려서 거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을 때 거래 가능성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 건 통상적인 이 시장 기억해 놓고, 정통한이지 전문가만 거래한 걸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이냐면 통상적 시장 가치예요. 통상적, 일반적인 시장 가치다. 통상적 시장 가치.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두는 게 좋아요. 통상적 시장 가치. 통상적 시장에서 이렇게. 자, 그런데 원칙은 시장 가치로 평가한대요. 감정평가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평가해요. 근데 항상 원칙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아니라 뭐 담보 가치를 하든 사용 가치를 하든 과세 가치를 하든 장부 가치를 하든 다른 가치로도 할 수 있어. 언제 그러냐?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무조건.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감정평가는 의뢰인이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의뢰인이 필요한 게 시장 가치가 아니라 내가 대출 받으려고 담보 가치 평가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담보 가치 평가해야 돼요.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 이렇게 세 가지.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당연히. 우린 법을 따라야 되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돼. 법에 다른 가치로 평가해 라고 나와 있으면 다른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뢰인 요청할 때 돈 주는 사람이 요구하면 돈 주는 사람대로 해야지.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인정될 만하면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이것들이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 하는데, 그러면 원칙과는 다르게 했어. 그럼 얘가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자, 검토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어쩌고 적법성, 여기에 시장가치, 외의가치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가 시장가치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했어. 그러면 이 시장가치, 외의가치가 법에 어긋났는지 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적법성이 결여되면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면. 자, 원칙은 시장가치 원칙이야.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돼. 근데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원칙과 다르게 했으니까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져봐야지 않겠어? 적법성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적법성을 검토해봤더니 법에 어긋났어.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단,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자, 보니까 2항 2호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데 법령의 규정이 있는 대로 했다라면 법에 있는 대로 했대.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법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적법성 검토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얘가 사항이긴 한데 1번의 경우는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번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당연하지. 이 검토는 적법성 등의 검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져볼 건데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굳이 뭐 적법성 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이야. 시장가치 원칙.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때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 가치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이러면 얘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이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 단 법령에 규정이 있는 대로 한 경우라면 적법성 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장가치 기준이에요. 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27에 나왔던 거 한번 보죠. 시장가치란이라고 나왔어. 한정된 시장에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 뭐라고 나와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나머지는 그렇다. 이게 이따가 이제 쉬었다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할 건데,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죠. 25에 나왔던 거. 자, 틀린 거.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어디서? 시장에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죠? 거래된 금액이다. 지불한 금액이다. 맞고.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맞아요. 이런 거 있지. 우리 아까 사용가치 같은 거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만족을 주는 정도에서 가치가 부여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어. 근데 가치의 정의는 장래 뭐를 편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거죠. 근데 장래 편익은 금전뿐만 아니라 비금전도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맞고. 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 아니라 과거 값이에요. 거래된 금액이니까. 이때 가치는 장래 편익을 미래 값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재 값으로 당겨온 거야. 장래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라 환원한 미래 값, 아니 환원한 현재 값. 장래 편익을 환원한 현재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전에 우리가 잠깐 문제 풀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 가치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가치는 당연히 현재 값이니까. 근데 효율적 시장 문제에서 현재 가치라는 말을 한번 썼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제 가치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 3번이 틀렸고. 자,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므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가치. 사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는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맞고. 2번 보죠. 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죠? 시장가치 기준이다.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잘 봐야 돼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예외적 조항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나오면 시장가치가 아닌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예외 조항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맞네.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특성에 비추어 보여서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왔네요. 예외적 조항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예외 조항 나왔으니까 뭘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번째 보니까 의뢰인 요청 이렇게 나왔네요. 두 번째 예외적 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는 경우는 언제만?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만 안 해야죠. 그럼 얘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특징들을 뭐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검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검토해야 한다. 틀린 거고. 언제만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자, 5번 보죠.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적법성이 결여됐대요. 법에 어긋났네.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철회할 수 있다.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까지 배웠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1시간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